여러분 이제 한국학 7강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7강에서 한류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었고, 한류 흐름 중에 중요한 매체로 저희에게 알려져 있는 영화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한류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 대한 부분의 분석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었죠. 한국 영화의 결정적 흐름을 바꾸는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 가지 영화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한 가지 영화는 쉔이라는 영화였죠. 두 번째 영화는 친구라는 영화였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였어요. 자, 쉔이라는 영화가 왜 한국 영화의 결정적 흐름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첫 번째 모델이었다. 남북한의 소재라는 한국인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소재를 잡아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연극성 중의 하나인 갈등을 탁월하게 담아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려서 탄생하게 된 아주 좋은 작품, 그거를 이제 수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친구라는 영화는 그때 당시에 조금은 청소년들에게는 환경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는 갱스터 무비가 막 넘쳐나던 시기에 단순히 조폭 영화, 곧 갱스터 무비가 아니라 갱스터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자라와서 서로 간에 서로를 배신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유명한 국민 배우들을 앞세워서 연기하게 하고 촬영하게 하고 개봉하게 한 그러한 어떤 특징이 돋보였던 두 번째 영화가 바로 친구였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세 번째 영화인 엽기적인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가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캐릭터상, 곧 뭐 남성은 힘이 세고 와일드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여성은 지고지순하고 순결하고 남자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개성이 강한 느낌 정도? 그렇게 조금은 그 어떤 틀에 갇혀져 있었던 캐릭터가 지리멸렬하게 한국 영화를 지배하고 있었더라면,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성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새로운 변종, 새로운 장르라고 알려져 있는 평가받는 작품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영화까지 한번 저희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 영화의 흐름의 결정적인 세븐 중에 네 개의 영화를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한국 영화의 결정적 흐름 베스트 7에서 저희가 잊을 수 없는 작품 네 번째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라는 감독님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와 그리고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석권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생충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탄생시킨 봉준호 감독의 이른바 출세작이라고 표현되는 작품이 바로 이 살인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2003년도에 개봉했고, 역시 장동건과 마찬가지로 국민 배우라고 알려진 송강호라는 배우가 여기서 형사 역할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상경, 박해일이라는 또 남자 두 배우도 지금도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개성파 배우로 자리매김했죠. 자, 2003년도에 기생충을 연출했던 봉준호 감독의 출세작 살인의 추억은 525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동원합니다. 많은 관객이죠. 이게 525만 명이 극장에 와서 돈을 주고 사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영화를 결정적 영화로 꼽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의 승리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 그거를 어떻게 압축해서 표현하느냐 하면은 well-made movie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의 추억은 well-made 스릴러물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잘 만들어진 스릴러 영화다. 왜
스릴러 영화냐? 살인의 추억은 또 한 가지 한국 역사에서 그리고 한국의 그 사건 중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내러티브 히스토리 중에 묻어있는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 실화가 되는 그 소재가 연쇄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좋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화성이라는 도시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많은 여성이 살해를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풀리지 않았던 소재를 다룬 영화가 이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한국 영화의 장점과 경쟁력 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많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살인의 추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촬영될 당시인 2003년도에만 해도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미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피해자는 있는데 그 피해자를 누가 죽였는지 범인은 나오지 않는, 가해자는 발견되지 않는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겠네요. 최근에 이 법인이 붙잡힌 거예요. 이 춘재라는 인물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인물인데 자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가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영화가 주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경쟁력이죠. 살인의 추억은 바로 그러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제가 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그 시놉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간단한 줄거리를 좀 적어봤어요. 헤드 카피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곧 가해자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살인의 추억이 촬영되고 개봉될 당시만 해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붙잡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범인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눈앞에서 희생자들을 지켜봐야 하는 경찰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이 영화는 유도해요. 이 영화가 갖는 특징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986년도에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경기도 화성이라는 대한민국 지역의 젊은 여인이 살해당하는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이 뛰어듭니다. 살인의 추억은 바로 두 배우, 송강호라는 배우와 김상경이라는 배우가 한 형사는 머리는 나쁘지만 촉과 감과 체력이 좋고 또 한 형사는 촉과 체력과 그리고 뛰어난 수사 능력은 많지 않지만 브레인이 좋아,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엘리트 형사와 활동 액티비티한 형사 2명, 성격이 다른 두 캐릭터의 형사가 만나서 이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영화다. 그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실화를 다룬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급했으면 이 송강호라는 형사가 진짜 범인도 아닌데 그냥 범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곧 가둬놓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범인에게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부분을 다시 재현해보는 그러한 제도와 의식이 있는데 그걸 현장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속 이 장면은 바로 그 현장 검증을 하는 장면인데 아수라장이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범인이 진범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여러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무마하려고 논두렁이라고 하는 이 논두렁길을 걸어가는 형사의 모습, 그 절박한 표정이 담겨있는 스냅 사진이 이 살인의 추억을 설명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 또 하나의 장면,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인데, 이게 이제 범인을 뭐랄까 취조하는 취조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취조실은 뭐냐면은 이제 범인에게 너 사람 죽였지라고 자백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지하실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바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배경에는 인권이나 여러 가지 경찰에 지켜야 될 절차들이 무시가 되고, 그리고 범인일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는 용의자, 하지만 아직 범인은 아닌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용의자를 조금 함부로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강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장면에 대한 어떤 그 현장 고증이라고 할까요? 1980년대 배경에 대한 현장 고증이 담겨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살인의 추억의 또 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영화를 볼까요? 몬스터,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2006년도에 이 영화 역시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예요. 자, 2003년도에 살인의 추억을 개봉했었고, 그 영화로 인해서 아주 큰 흥행과 동시에 작품적 재미를 모두 성취한 감독이 두 번째 영화로 괴물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괴물이라는 영화는 2006년도에 개봉을 했고, 역시 살인의 추억에 등장했던 송강호라는 국민 배우가 이 영화에서도 등장해요. 이게 한국 영화의 조금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굳이 한국 영화 트렌드만은 아닌데, 감독이 이렇게 신뢰하는 믿는 배우가 있어요. 배우 역시 믿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화를 같이 하면 감독과 배우가 하나의 영화를 같이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그 다음 영화에도 똑같이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괴물도 그래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또 송강호가 등장하고 박해일과 배두나라는 또 성격파 배우가 총출동한 영화고요. 관객 수가 여러분 무려 1301만 명을 기록합니다. 천만 시대를 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관객 수. 여러분 관객 수 1000만이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10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영화를 봤다라는 얘기로 단순 계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1301만 명, 1300만 명 가량이 이 괴물을 봤는데, 이 괴물 역시 첫 번째 특징은 많은 제작비가 들였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 영화예요. 여러분 이 재난 영화라는 디에스트로 무비라는 재난 영화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알 수 없는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뭐 UFO라든지 외계인처럼 인간을 위협하는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도시를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가족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바로 재난 영화입니다. 괴물이란 영화는 바로 그러한 재난 영화 중에서도 단연 한국 영화의 탑을 기록하는 퀄리티와 흥행성을 보장한 작품이었다라고 평가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품성과 오락성 모두를 갖춘 작품이다. 오락성이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성질이죠. 흥행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는 흥행은 잘 됐지만 반대로 작품성은 뛰어나지 않다라는 게 당시만 해도 한국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괴물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공식을 깨버리는 겁니다. 1300만 명이라는 많은 관객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질적으로나
메시지 측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가? 간단합니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자, 괴물이고 재난 영화라 그래서 여러분 뭐 킹콩이라는 영화라든지 헐크 뭐 그런 영화들처럼 엄청난 히어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엄청나게 무섭거나 대단히 뭔가 규모가 클 만한 괴물이 등장하는 영화로 연상이 되지만 사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그런 괴물이 안 등장해요. 한강의 기적이란 거 여러분 들어보셨듯이 지금 한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강. 그 한강에 여러 철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양옆을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대교들이 있는데,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사이에 그 괴물이 느닷없이 출현한다라는 영화적 상상력으로 영화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웅이 없어요. 이 영화에는 영웅이 안 나타납니다. 보통 영화에는 주연이 있어야 되고, 주연은 관객들이 기대하는 어떤 통념이 있죠. 잘생겨야 된다, 영웅적이어야 된다, 특별한 능력을 지도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근데 영화 괴물에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힘없고 유약하고 마음도 소심한 한 가족이 괴물에게 맞서서 도망치거나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된다라는 그러한 설정이 바로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 괴물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이 가족 드라마가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약에 진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괴물과 싸우는 영화가 된다면 저는 아마 이 영화의 재미가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1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영화 괴물의 하나의 특기할 만한, 곧 주목할 만한 흥행 포인트는 특별한 영웅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조금 찌질하고 시시하고 어려울 수 있는 우리네 이웃이지만 한 가족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 앞에서는 두려움과 공포도 없다. 그러한 어떤 소박하지만 분명한 결론을 전달해 준다는 게 영화 괴물의 흥행 포인트라고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은 여러분 그 뒤에 화면 뒤에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큰 화면의 후경에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이 보이죠. 흉측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을 포악하게 포식하는 괴물이 지금 이 소녀를 먹잇감 삼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아주 긴박한 장면이 괴물의 한 장면입니다. 이 소녀 역시도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대한민국의 그거를 이제 스몰 이제 퀄리티라고 표현하는데 대한민국의 소시민 소녀의 모습입니다. 중학생 딸이에요.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싸움 한번 해본 적 없었던 아버지가 괴물과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어떤 숭고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5번째 영화 괴물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나머지 2가의 영화만 남았네요. 한번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2 영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2 영화 살펴보기 전에 이 사진 하나 더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 사진도 지금 한강 철교에서 지금 보이는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괴물의 지금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좀 이렇게 소박해 보이고 또 괴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 살상력이라고 하죠. 살상력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괴물이 어떤 상당히 흉측한 이미지를 갖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술적인 한국 영화의 발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영화 속 괴물을 어떻게 촬영을 한 걸까요? 어떻게 제작을 한 걸까요? 그러한 제작 기술이나 촬영 기술, 곧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CG 작업이 한국 영화의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아주 빼어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괴물을 넘어갈게요. 자, 한국 영화의 결정적 흐름 베스트 7 중에 6번째 영화는 추격자라는 영화입니다. 2008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그 김윤석이라는 배우와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청년이 아닐 수 있는데 또 한국을 대표한다라고 평가받는 대표 배우 하정우라는 배우가 등장한 영화 추격자입니다. 관객 수는 507만 명을 기록했어요. 그 충무로라고 한국의 이제 영화의 홈타운 고유명사화된 곳인데 충무로에 스릴러 광풍을 일으킨 영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도 스릴러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유영철이라는 이제 연쇄살인 사건의 실제 범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앞서 보았던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좀 차이점이 뭐냐면 살인의 추억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그때 당시까지는 진범이 잡히지 않는 미궁에 빠져있는 소재를 잡아서 좀 더 아기자기하고 밀도 높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는 재미를 배가시켰다라면 이 추격자라는 영화는 실제 범인, 실제 붙잡힌 연쇄살인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를 모델로 해서 그 사이코패스가 벌이는 범죄 행각을 아주 유려하고 세련되고 치밀한 영상으로 담아낸 성공적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추격자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잘 만든 스릴러 영화가 한국 영화에서 기반을 삼아서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실제로 이 추격자의 감독 나홍진 감독은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많은 자본을 힘을 입어서 더 좋은 작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죠. 추격자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추격자라는 영화는 딱 영화 제목만 보셔도 느껴지시죠?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하정우가 놀랍게도 그 연쇄살인범의 연기를 연기했습니다. 한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쇄살인마를 미친 듯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추격자가 경찰이나 검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격자라는 영화에서 이 미치도록 잡고 싶은 살인마, 이 살인마를 미치도록 잡으려고 나선 주인공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조금 그렇지만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밤무대의 사장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요즘 표현으로 이제 그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출장 마사지 사장인데요. 그 사장이 이 남자를 처음에는 돈 때문에 쫓아다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미친 듯이 잡게 되는. 그래서 이게 아주 내용은 단순한데 아주 긴박감이 있는 영화입니다. 자, 이게 영화 포스터인데요. 포스터를 딱 보세요. 아주 강렬하죠. 그 헤드라인 카피를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살인마. 놈을 잡은 건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 카피가 있고, 자, 배우들의 스냅 사진에서 그 눈빛의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겠죠. 한국 영화의 또 성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배우의 연기력이에요. 배우의 뛰어난 연기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관객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두 배우도 정말 연기력에 있어서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 연기력에 의해서 추격자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의 새로운 장점과 흐름으로 다래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도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동명의 소설 원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예요. 2011년에 개봉했고 공유라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유명한 배우인 공유, 정유미, 장광 등의 배우가 나왔고 이 관객수가 무려 466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왜 제가 무료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영화, 사회 고발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되는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을 깨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풀리지 않았었던 부조리와 같았던 사건이 실제 사회 사건이 해결이 되고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되는 곧 사회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지 않고 문화가 해결한 긍정적 케이스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도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잘못하면 묻힐 뻔했었던 2000년도부터 일어났던 그 청각장애인,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모여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어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그냥 넘어갈 뻔했었던 이 사건이 사회 문제화가 돼서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일벌백계가 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 영화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또 결정적 흐름이 되어졌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 한 장면인데요. 이 문제의 학교로 부임해온 미술교사였던 공유가 학대당하고 억압받았던, 성폭력으로 억압받았던 그 힘겨운 아이들을 올려다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국각 7강에서는 한류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영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한류의 흐름 중에 하나인 K-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